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영훈의 한국사 교과서 비판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요, 전통의 완성으로서 18세기 체제,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현행 교과서가 17, 18, 9세기 조선 후기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그것을 근대화를 이룬 서유럽의 역사를 뒤를 쫓아가는 것으로 그렸다. 근데 뒤를 쫓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19세기 후반기가 되면은 매우 구체적인 서술과 통계로서 나라의 경제 상태를 또는 사회 정치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전혀 서유럽의 뒤를 쫓아간 역사의 결과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우리의 본래 모습이 뭔지를 알 수 없는 역사의 서술이 되고 말았다. 그런 식의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은 교과서 내용 자체에 적한 걸 대상으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교과서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서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전통의 완성으로서 18세기 체제, 18세기, 크게 말해서 17세기 후반 1660년대부터 한 1830년대까지 한 160년간 역사가 되겠습니다만, 18세기 체제라고 다소 인상적으로 그 시대를 규정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 한국사 나름대로 전개해온 전통 문명의 완성 형태다. 그게 뭘까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 잘 알다시피 이 시대는 숙종, 영종 또는 영조 또는 정조와 같은 군왕들의 지배기인데요. 이 군왕들은 상당히 그 학문의 수준이 높고 정치적 수완도 높아서 상당히 한 170년간 조선 왕조의 마지막 부흥을 이끈 현명한 군주의 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리학적 왕정을 추구했는데요. 이 성리학적 왕정의 최고 이념은 누가 뭐래도 균입니다. 조선의 양반 관료들이나 군왕들이 어릴 때부터 읽는 이 논어에 보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적음을 걱정하지 않고 고르지 못함을 걱정하며 가난함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하지 못함을 걱정한다. 유구규가자 불안빈이 불안과의 환불균, 불안빈이 환불안. 그래서 균을 이룬다 또는 안을 이룬다. 균을 이룬다, 성균. 이야말로 성리학적 왕정의 최고 이념입니다. 최고 가치고. 그 당시는 경제 성장을 한다, 경제 발전을 이룬다, 하는 그와 같은 개념은 없었습니다. 경제는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백성의 살림을 고르게 하고 안정되게 한다 하는, 이게 최고의 이념인데, 이 18세기의 수경, 숙종, 영종, 정종, 영간의 세 군왕들은 이 나름의 성리학적 왕정을 체제화하는데 성공을 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18세기는 조선 왕조의 전성기이자 유럽과 상이한 또는 중국과 일본과도 상이한 조선 나름의 길을 걸어온 한국사의 완성태다. 그건 뭐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국가적 재분배의 바탕을 둔 소농경제와 소농사회다. 그런데 이 국가적 재분배의 바탕을 둔 소농경제와 소농사회, 거기서 형성된 어떤 문화는 지금까지도 저는 남아있어서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체제의 저변을 관료하고 있는, 자세히 관찰하면 밑바닥에서 소리 없이 흐르는 하나의 장기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8세기는 지나간 3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현실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현실 감각을 갖고, 역사 감각을 갖고 그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세기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번성기여서 많은 유익한 문헌들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대체로 1750년부터 1790년대까지의 여지도서라 해서 전국 330여 고을 군현의
업지들이 망라적으로 편찬되었습니다. 이 여지도서고요. 곧 이어서 속대전이라는 경국대전에 이은 법전이, 경국대전을 보완하는 법전이 편찬되고, 1770년대에는 정보문헌 비기로 하여서 나라의 그 나라를 구성하는, 국가 체제를 구성하는 각종 제도의 역사를 망라한 그 16세기에 편찬된 동국민헌비고를 다시 이 2세기간 정보한 한 일종의 백과사전이 편찬되었습니다. 정조 연간에 대해서는 대전 통편이라는 법전이 또 편찬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중앙재정, 지방재정의 그 실태를 망라한 탁지전부고 부역실청, 이와 같은 재정서가 편찬이 되고, 그 다음에는 호구청수라 해서 각 지방의 행정제도와 인구 정보를 담은 이러한 그 행정서가 편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초가 되면은 만기요람이 또 편찬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얼추 18세기라는 게 어떠한 경제체제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를 다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조선왕조의 총 재정 규모는 얼마인가 하는 거, 9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인구 호당 부담이 어떤가, 인구의 추세는 어떠한가, 대체로 경제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한다면은 그 이전 시대는 15, 16세기 또는 그 이전 고려시대, 그 이전 신라시대, 사만시대, 우리 잘 아는 척 하지만은 실제로는 세밀한 것을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추측을 할 뿐이죠. 그에 비한다면 18세기가 되면은 비로소 우리가 역사다운 역사를 탐구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지도는요, 전라도에서 가장 큰 고을의 하나인 남원부의 하버남이라는 그 면의 지도를 제가 확대해서 캡처한 것입니다. 이 새파란색이 이 하버남 면의 각 동리입니다. 동리의 이름들이 사각형 안에 있고요. 동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 동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동리를 통과하는 그 빨간색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위에서 보실 게 그 원사라 해서 이 하버남 면에 세워진 어떤 숙박시설입니다. 그죠? 국가가 운영하는 여관인데요. 그 다음에는 그 옆에 보면 동창이라 해서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면은 사창이라 해서 또 하나의 창고가 있는데요. 창고가 2개나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동창은 군 남원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속한 창고고, 사창은 이 하버남 면에 전속하는 창고입니다. 이 창고에 쌀, 보리, 콩 등 곡물이 저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농가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농, 초가집 농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초가집 농가 위에 보면은 장시라고 있습니다. 시장, 5일마다 열리는 5일장이죠. 장이 이거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있고, 초가집으로 표시된 농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창고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장시가 있습니다. 요 3개가 18세기 체제의 농촌 18세기 체제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전국적인 범위에서 18세기 체제의 요소를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은 서울과 같은 그 대도시의 시전 체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언제 다음에 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농촌 소농 경제에 관한 한 소농과 장시와 창고, 요 3개가 18세기 체제의 핵심 요소인데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그려진 지도입니다. 전국의 모든 지도, 전국의 330여 고을, 한 3, 4천 면의 모든 면이 이와 같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통일적인 어떤 균질적인 어떤 경제체제의 그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초가집으로 그려진 소농들을 가게 그 경제를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자연경제입니다. 자급률이 소농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지불하는 모든 재화의 7, 80%는 소농 자신이 생산합니다. 이 시장에 내다 팔아서 다른 재화와 교환하든가 다른 재화를 구하는
이 상품화율은 20, 30%입니다. 이것은 20세기 초에 1900년대에 일본인들이 조사한 각종 농업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몇 명의 연구자들이 그걸 계산한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연 경제에 기초한 작업 경제다. 그래서 남자는 밭 갈고 여자는 배 짜고 남경여직의 소농 경제입니다. 당시에 18세기의 천재화가 김홍도가 그린 여러 민속화를 보면은 이와 같은 장면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반가의 여자들이야 그렇지 않았겠습니다만은 보통의 상한들, 상민들의 여자들은 그야말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노예적인 노동의 강도로서 배를 짰습니다. 또 농번기에는 바짝 농경에도 참여하고요. 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시대였습니다. 농지의 평균 규모는 대체로 0.5헥타르 전후였습니다. 매우 인구는 과다하고 18세기 중엽이 되면 인구는 1700만, 많이 잡는 사람은 1800만을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좁은 국토에 인구가 이미 과잉 인구가 돼서 농지의 평균 규모는 매우 작았고, 따라서 3분의 2의 농가는 병작이라 해서 어우리를 해서 남의 토지를 빌려서 수확의 절반 정도를 지대로 지불하는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흔히들 소작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교과서도 소작농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는 20세기 들어와서 일본에서 들어온 말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말은 쓰지 말고 그 시대에 고유한 용어가 있고 그 용어에 담긴 독특한 감각이 있으니까 이 시대를 가리켜 소작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게 논문이나 책을 쓰면서 조선시대에 소작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 필자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용어를 정확하게 쓰고 거기에 대한 감각을 해설해낼 줄 아는 게 직업으로서 역사가의 임무죠. 그런데 이 농가가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남경여직의 그야말로 육체의 마손도 불사할 정도로 근로주의입니다. 이 한 농가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면밀한 기획이 필요하고요. 또 근로하는 그 큰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근로를 할 수 있는 의지, 이 두 개가 결합해야 소규모 농가가 자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소규모 농가를 자립을 가능케 하는 것은 어떤 농사를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획 능력과 이 강한 노동을 견딜 수 있는 근로주의 이외에도 제3, 4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가 바로 장시예요. 장시를 통해서 소금, 철, 생선, 동전, 면포 등 비자급 필수품을 구입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집안에 작은 토지를 갖고 필요한 모든 것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농구에 만드는 철, 이거는 바깥에서 공급이 돼야 되죠. 또 소금 없이는 못 살지 않습니까? 소금은 모든 지역에 나지 않습니다. 또 생선은 제사를 지내는데 필수적인 제수품이죠. 생선 바닷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전을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당시의 동전은 요사의 화폐와 다릅니다. 구입되어야 되는 비자급 필수품의 하나로서 일종의 특별한 지불 수단의 효용을 갖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국가는 동전의 유통을 장려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또는 일정 세목에 대해서는 동전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동전이라는 특별한 지불 기능을 갖는 재화를 구입해야 됩니다. 이 시장에 나가서 무엇을 팔아야 동전을 구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돈을 산다 그랬습니다. 동전을 산다. 요새는 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만이 쓰는 용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산다는, 돈을 번다 그러겠죠. 돈을 산다는 용어는 없는데 옛날 사람들은 다 돈을 산다 그랬습니다. 돈은 구입되어야 되는 특별한 재화였고요. 면포도 한 집안 안에서 다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면포 한 필을 생산하는데 한 필이라는 게 폭 40, 길이 한 5m 정도 되는데 그 보통의 노동으로 그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집안에 장정들이 며칠 있어가 군포를 낸다. 그러면 군포를 내야 된다 하면은 이게 또 시장에 가서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장씨가 안정적으로 기능을 하는 환경이 있어야 소농의 작업 경제가 가능합니다. 또 소농의 작업 경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농번기 때 모를 낸다든가 하는 이런 때 소농만으로 많은 노동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이웃과 더불어 품앗이를 한다든가 두레를 한다든가 등 공동노정을 조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농 작업을 지지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 우리가 소농의 작업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간다 하는데 18세기에는 대체로 그와 같은 조건들이 작동을 했는데 소농의 기획 능력과 근로주의만으로는 그 소농 자립이 어렵고 그것을 보충하는 이 장시나 기타 비작업 필수품이 어떻게 공급됐는가 이제 이런 것을 동시에 살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장시가 중요한데요. 장시는 언제부터 이게 오일장으로 변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것은 정확하게는 자료가 부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라도 순천이라는 큰 고을이 있는데요. 그 예가 잘 알려져 있는데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 1618년에는 순천부 내에 장씨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2기밖에 없었는데 100년이 지난 1729년에 9기로 늘어 있고 1770년까지 13기로 늡니다. 근데 이때가 정점이에요. 이때가 정점이고 1830년대가 되면은 8기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8세기 최저는 대체로 영조 말년 1770년경이 절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전국의 장시 총수는 1062기에 달합니다. 반경 6, 7km, 대체로 하루 걸어서 갔다 올 수 있는 범위에 인구 2만 명 범위에서 닷새마다 5일마다 정기시가 열리며 매일 열릴 정도로 지역 단위의 상품의 재화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5일마다 열리고 이 장시는 상인들이 이렇게 행상이라 해서 장시를 이동하는 상인이 있는데 한 상인이 매일 다닐 수는 없고 5일 중에 4일을 다닌다 그러면 4일 정도를 열심히 다녀서 번 돈으로 생계가 가능한 그런 수준의 일종의 상품 경제, 시장 경제의 발전 수준에서 장시는 정기시로 열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정기시는 대체로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는 1960년대까지 농촌 경제의 지배적인 유통 형태였다. 정기시가 계속 1960년대까지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기시 내부 거래를 보면은 거래의 3분의 2는 현지 주민 상호 간의 유무상통으로서 물물교환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닭을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돼지를 가져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바꾼다든가 채소를 가져오면은 보리하고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현지 주민의 유무상통을 돕는 물물교환의 장소로서 역할함이 장시의 기본 기능이었습니다. 기능이었는데 장시의 또 하나의 기능은 장시간을 이동하는 행상들이 공급하는 비작업 필수품입니다. 이들은 해변가에 가서 생선을 가져온다든가 그 다음에는 그 생선과 소금 그리고 철광을 생산하는 곳에 철을 소재로 한 각종 농구를 칼, 솥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면포 전국에서 모든 지역에서 목화가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목화 생산에 부적합한 어떤 그 토지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목화가 생산되지 않죠.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제 면포를 공급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외 바깥으로부터 상품이 들어오는 그 역할을 하는 그 행상에 의한 비작업 필수품의 공급과 그리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잉여 상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그것도 상인들의 역할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오늘날 의미의 시장 거래가 여기에서 성립하고 가격이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의
주장이기도 합니다만 1830년대에 임원 경제지라는 어떤 그 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이 장시에서 무슨 물품이 교환됐는가, 당시 서유구라는 그 학자가 전국 각 30여 군을 대표하는 장시에서 어떤 재화가 거래되는가를 조사를 해서 그 임원 경제지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비작업 필수품의 장시의 출시율이 들쑥날쑥합니다. 경기 같은 경우에는 33개 군현이 있는데요. 33개 고을 중에서 그 각 고을을 대표하는 장시 33개에서 철기가 유통되는 장시가 15기에 불과합니다. 토기, 옹기가 그 유통되는 것은 10기에 불과하고요. 이 철기, 뭐 홈이라든가 또는 괭이라든가 또는 소치라든가 이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장시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장시가 많습니다. 이 옹기, 뭐 김치도 담고 된장도 담고 그 옹기가 필요합니다. 농가마다 옹기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그 옹기가 거래되는 것이 33개 장시 중에서 10기에 불과합니다. 이걸 보고 저는 당시에 농촌의 소농경제를 지지하는 비작업 필수품의 공급은 장시만이 그 무대가 아니라, 더 이상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바로 방문거래와 주문생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행상은 장시만을 이동한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았다. 방문거래다. 또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만은 이 수공업자들도 오늘날 같은 상점을 차려놓고 그냥 철물점을 차려놓고 거기서 낙과 칼과 이런 것을 벼린다든가, 그 다음에는 소치라든가 각종 철기, 기명을 만들어서 파는 이와 같은 정주 상업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김홍도가 그린 행상길에 나선 그 부부의 모습입니다. 아마 짐작컨대 해변가에 가서 무슨 소금이나 어물을 이렇게 타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업적인 상인도 아니에요. 아니면서 농한기나 어떤 기회가 닿는 대로 해변가에 가서 어물과 소금을 구해서 자기 주변에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급을 합니다. 방문거리죠. 대체로 양반들은 장시에 안 나갔습니다. 장시는 신분이 천한 사람들이 주로 나가고, 양반들은 이와 같이 방문해서 공급하는 사람들과의 거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경상도 예천 지역의 어느 양반과의 경제를 분석하면서 우리 팀들이 그걸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수공업자들도 이 철물점을 차려놓고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 서울만 해도 철물점이 오늘날 사직 고개, 파주로 넘어가는 그 고개가 뭐죠? 거기에 철물점이 최초로 생기는 게 1920년대입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가장 번성한 도시라고 하는 조선 왕조의 왕도 서울에서조차 19세기까지 점포로서 철물점은 없었습니다. 대체로 저와 같이 수공업자 무리들이, 철공업자 무리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폐라 합니다. 폐는 보통 한 10명 정도 구성이 되고요. 폐는 그 변수라 해서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이 우두머리가 폐 조직을 갖고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동네, 저 동네 가서 며칠간 작업하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칼 좀 버려주시오, 솥 하나 주세요, 솥 좀 고쳐주세요,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어느 지방에 어느 마을에 가서는 한 일주일간 머물면서 이제 꽹과리를 치면은 사람들이 와서 필요한 거 이제 고치기도 하고 주문 생산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행공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상과 행공 시스템인데, 이런 것은 오랜 이후에도 전통이 남아있어 1960년대까지도 남아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해변가의 여인들은 농한기 때 어염을 싣고 충청도 자기 단골 양반집까지 멀리 때를 지어서 걸어와서 그 어염을 공급하기도 한 것이 인류학자들의 보고에 남아있습니다. 행상이라기보다도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도부장사라 그랬습니다. 도부질 나선다 이랬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활발하게, 그러니까 반농 반상의 도부 상업이 성했고, 공업은 이동하는 공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18세기가 되면은
이 장씨를 통해서 이 쌀값의 변동이 관찰이 됩니다. 대체로 1710년대부터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쌀값이 각종 기록에 나타납니다. 요거는 전라남도 담양의 문씨 가문이 남긴 기록과 또 경주의 옥산서원이라는 기록, 그 서원이 남긴 기록을 종합해서 1713년부터 1937년까지 농촌의 그 쌀값이 어떻게 변동됐는가를 쭉 나타낸 편인데요. 어쨌든 이때가 되면은 이때부터 사람들은 장시에서 쌀값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예민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경제생활을 영위를 합니다. 이 장시에서 쌀값을 어떤 양반은 매 5일마다 자기 일기에 충실하게 적었습니다. 1720년에 경상도 고성의 구상덕이라는 양반이 그 최초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쌀값을 충실하게 일기에 적은 이유는 해마다 이것이 변할 뿐만 아니라 계절 변동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싸고 봄에는 비쌉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가을에 출하를 하기보다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은 봄에 출하하는 게 얼마나 큰 이익이 되겠습니까? 쌀을. 그런 것 가정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경제 정보가 되죠. 그런 것을 알아야 소농경제를 또는 가정경제를 꾸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 정보가 농가 경제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작용을 하는, 거기에 대한 적응 능력이 없으면은 가정 경제를 작업적으로 꾸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대체로 18세기 초부터 한 19세기 한 1830년대까지는 나름대로 미가 변동이 들쑥날쑥하지만은 그런대로 일정한 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급등을 하는 장기 지속의 인플레 시대에 접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 1830년대 40년대부터가 제가 이 18세기 체제가 붕괴되고 위기가 시작된다고 할 때 그 중요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 물가 변동에서도 찾아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그 지도에서 봤죠. 창고입니다. 창고. 그걸 가지고 당시에 환곡이라 했는데요. 전국에 330여 고을에 약 한 4,000개 그 면이 있습니다. 그 면마다 창고가 있었어요. 나중에 사창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어쨌든 이 창고에 전국적으로 총 1,000만 석의 곡식을 저장을 했습니다. 18세기 초만 해도 500만 석이었는데요. 17세기 들어가면은 양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생산이 정대하고 해서 농업이 발전하고 해서 또 정부의 강한 의지가 또 작용하고 해서 18세기 말이 되면은 총 1,000만 석의 곡식을 저장하는데 각종 곡식을 쌀로 환산하면은 670만 석을, 이거는 당시 연평균 쌀 총 생산의 작게 잡아야 20%에 달하는 거대량입니다. 거대량을 전국에 한 4,000개의 창고에 저장을 했는데, 봄이 되면은 그 중에 한 70%를 전국에 한 170만, 150만 농가에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600만 석을 분배를 할 때 전국의 농가가 150만 석이라 그러면은 농가당 4석이죠. 적지 않은 양입니다. 적지 않은 양을 개별 농가에 이렇게 식량으로 삼고 또 종자로 삼고 했습니다. 이러한 18세기면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 시대에 이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에서는 산업혁명의 꿀뚝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그 시기에 유라시아 대륙 극동 동쪽 끝에서는 전 세계 어디서도 예외가 없는 거대 규모의 곡물 저장 시스템이 발달했습니다. 이게 한국사 제1의 특질이에요. 같은 시대에 중국에서도 곡물을 저장하고 분배하고 했는데, 이건 상평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국에 한 4천만 석 됐습니다. 근데 중국의 인구가 우리보다 20배죠. 그렇게 따지면은 중국의 1인당 저장고에 비해서 우리가 5배나 많습니다. 5배나 많은 거대 규모의 곡물을 저장을 했는데, 18세기 체제를 이야기하면서 이걸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거대한 곡물 저장 체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조선 왕조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어요.
각 고을에 파견된 수령들은 이 창고지기와 다를 바 없는 그 업무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러한 저장 시스템을 조성을 하고 유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외 무역을 결여한 폐쇄 경제에서 당시 조선 왕조의 대외 무역 수출입은 전 경제에서 한 2.5% 정도, 3%가 못 되었습니다. 그만큼 폐쇄적인 어떤 경제였고, 그 다음에는 조선 왕조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관리가 가능한 면적이죠. 지금도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그렇게 강하게 농촌의 말단에 미치는 것은 중국과 미국처럼 큰 나라가 아닙니다. 적당하게 작은 나라예요. 무엇보다도 전국에 미치는 생산 충격이 동일합니다. 전라도가 풍년이면 경상도도 풍년이고, 전라도가 흉년이면 경상도도 흉년입니다. 전라도가 풍년인데 경상도가 흉년인 경우가 좀 있긴 하지만은 대체로 전국적으로 봐서 생산 충격이 동일한 방향으로 미치집니다. 이런 경제에서는 장시보다도 저장이 더 합리적인 통합체계로서, 기제로서, 메커니즘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때와 없을 때, 시간적인 통합, 그 다음에 있는 곳과 없는 곳, 공간적인 통합, 이 두 개를 다 말하는데, 오늘날에는 시장이 그 역할을 다 합니다. 더구나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뭐 조금 모자란다 싶으면 외국에서 들어오고 해서 뭐 전혀 통합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흉년이 들었다.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 근데 외국의 무역은 없다. 그럼 내부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대비해서 경상도도 흉년이고 전라도도 흉년이면은 시장 거리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때는 저장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는 이와 같은 우리의 경제 환경, 소위 지경학적 환경에 대응을 해서 이 성리학적 왕정, 성균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대규모 저장국 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여러 면밀한 통계학적 분석에 의하면은 이 저장국은 배가 통하는, 다시 말해서 시장 거래가 포구 간에 거래가 활발한, 다시 말해서 장시를 통한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지역보다도 배가 통하지 않는 내륙부에서 더 많이 저장이 되어서 그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8세기는 굉장히 1830년대, 1860년대, 1890년대, 그리고 1730년대, 1760년대, 1790년대, 1810년대 대규모 흉년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 흉년을 다 이렇게 버티면서 그렇게 크게 대규모 기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 데는 이 한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빈발하는 생산 충격에 대응하는 국가적 보험 체계로서 18세기의 안정과 번영의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료 연구자의 추구에 의하면은 흉년 때는 봄에 국가로부터 곡물을 지급받았다가 가을에 갚지 못하는 농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상환을 연기해 줍니다. 풍년 때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풍년 때 정산액의 80%를 이 1000만 석의 저장국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수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000만 석의 저장 시스템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국가적 저장과 저축 체계는 사적 축적을 억압을 했습니다. 성균의 이념 하에서 백성의 살림살이를 지극한 정성으로 보살폈지만 백성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국가적 저축과 저장 시스템의 모순이죠. 결론을 내리면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가르쳐야 될 우리 역사의 도달점으로서, 완성 형태로서, 또 비교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특질로서 18세기 체제는 저는 일종의 농업사회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균의 이념 하에서 시간적, 공간적 유무상통을 통합을 하는 그 역할로서 미국 생산량의 총 20%에 달하는 곡식을 저장을 했습니다.
이 저장 시스템을 통해서 분배되고 환수되고 하는 쌀의 물류 유통량은 시장을 통한 것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 생활의 소비품이라 할 수 있는 쌀에 관한 국가적 유통 내는 물류가 지배를 한 그와 같은 일종의 재분배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 재분배 국가는 장기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풍년 때 정산한 생산액의 80%를 국가가 거두어 들을 수밖에 없는 사적 축적을 억압하는 이런 시스템의 모순의 하나로서 그런 시스템이 백성을 보살펴서 백성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마치 우리 신체에 암이 퍼지듯이 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정산의 의욕이 없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생산의 감퇴가 시작을 합니다. 이었고 한계 생산성의 감퇴가 평균 생산성 이하로 떨어질 때 총 생산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 위기가 1840년대 이후부터 가시화되고 그래서 밀란이 또 발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리얼 히스토리예요. 이 리얼 히스토리를 써야지 남의 뒤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 공허한 일종의 허무주의만 조장하는 그런 역사 서술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게 주장입니다. 한국경제사 연구자로서 저와 동료들이 확보한 8세기 체제의 이미지는 이상과 같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좀 길어졌습니다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